여보, 환갑잔치 성대하게 치르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한숨 돌렸으니 축의금 들어온 것에서 조금만. 제 동생 사업이 많이 어려워서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그 말이 제 입에서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남편 민주는 제 얼굴에 돈 봉투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쫙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희고 누런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의 지난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의 모든 인내와 희생이 바로 이 순간, 이 모욕과 함께 끝장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그가 교장 자리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그의 환갑잔치가 다가오면서부터 시작된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지옥은 제가 25의 나이로 이 집에 시집 오던 그날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박민준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제 막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소박한 꿈을 키우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중매로 만난 그는 훤칠한 키와 서글서글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디 가서 저런 사윗감 구하기 힘들다, 내 인생 이제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의 번듯한 모습과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말투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 번듯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이기심과 가부장적인 폭력성을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당금은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으로 짐을 싸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신 것이 평생의 훈장인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아침은 꼭 쌀밥에 고깃국을 먹어야 기운을 쓴다. 어디서 배운 솜씨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며 사사건건 부엌일을 간섭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우리 집안의 방식이 있으니 어서 배워. 라며 제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 집안의 방식이란 며느리는 오직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밥 한 숟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냄새에 예민해져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유난 떨지 마. 옛날 어른들은 애 없고 밭도 갈았어. 네가 지금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꾀를 부려. 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우리 아들 아침밥 굶기면 안 된다.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 저리 비켜 서 있어라. 라며 저를 무능한 며느리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서러운 눈물을 삼키며 헛구역질을 참아가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기쁨보다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더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2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밤새 울어도 단 한 번 일어나서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당신은 낮에 잘 수 있잖아. 라며 등을 돌리고 코를 골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2-3시간 쪽잠을 자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손목은 너덜너덜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푸석푸석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이름, 김서연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버텅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엄마니까, 이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교사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교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남편의 승진 뒤에는 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 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 대접했고, 교장 부인들의 모임에 나가 비위를 맞추며 남편의 평판을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역시 박 교장 사모님은 내조의 여왕이야 라는 칭찬을 들을 때면 의기양양해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단 한 번도 고생했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아버지는 힘겹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아버지를 간호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장인어른 안타까운 건 알지만 당장 내일이 우리 아들 기말고사야. 애 아침밥은 누가 챙기고 학교는 누가 데려다줘. 당신 없으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 몰라?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버지는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지켜드리지 못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그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다. 아내가 한동안 정신없겠군. 하필 아들 시험 기간에 일이 터져서 번거롭게 되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제 아버지의 죽음은 그저 번거로운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남몰래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푼돈을 아끼고 시장에서 채소값을 깎아 돈을 모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가끔 오셔서 몰래 쥐어주시는 용돈도 쓰지 않고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계부를 사서 제가 시댁을 위해 쓴 돈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보약값, 시누이 딸아이 피아노 학원비, 명절 때마다 시댁 친척들에게 돌린 선물값까지.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눈물과 한숨, 그리고 억울함의 기록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족쇄 같은 결혼을 끊어내야 할 때 이것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가고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교장에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평생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다 사회로 나온 남편은 허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로 황합잔치를 계획했습니다. 내 인생의 화려한 마무리가 될 거야. 내 이름 석자, 박민준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지. 그의 눈은 야망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재물은 바로 저, 김서연이었습니다. 잔치를 2달 앞두고 남편은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들고 와 제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전화 돌려. 내가 직접 전화하면 모양 빠지니까 당신이 정중하게 초대장을 보내고 확인 전화까지 하도록 해. 수백 명에 달하는 이름 앞에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다 너무 많잖아요. 제가 힘없이 말하자 남편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가 많아? 이게 다 내 인맥이고 내 역사야.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조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말이야. 그날부터 저의 고통스러운 나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화기를 붙들고 낯선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 교장이 누구요? 라며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었고, 어떤 사람은 제 말투가 정성이 부족하다며 타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며 몇 번이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잔치 준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체면에 걸맞은 최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수십 군데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메뉴와 가격을 비교하고 직접 찾아가 장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음식은 15가지 이상은 나와야 하고 주차 공간은 넉넉해야 하며 홀은 최소한 100명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남편의 조건은 까다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겨우 그의 마음에 드는 식당을 예약하고 오자 이번에는 하객들에게 돌릴 답례품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싼 걸로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건 낭비고. 알아서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걸로 골라봐.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인터넷을 뒤지고
백화점과 시장을 오가며 답례품을 골라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수백 개의 선물을 포장하고 리본을 묶는 동안 손가락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등살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치 때 입을 한복이 없다며 최고급 비단으로 한복을 맞춰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시누이는 우리 오빠 환갑인데 조카들, 시누이의 자녀들,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줘야지. 형님이 알아서 준비 좀 해줘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어머니랑 동생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챙겨드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아무도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잔치를 며칠 앞두고 저는 몸살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셨지만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할 일이 태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끙끙 앓는 저를 보며 남편은 걱정은커녕 쯧쯧, 이 중요한 시기에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당신이 아프면 잔치 준비는 누가 하라고? 라며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서러움에 북받쳐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빛내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걸까? 35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다시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와중에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작은 치킨집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나 어떡하지? 가게 월세가 몇 달째 밀려서 주인이 당장 가게를 비우라고 하네. 보증금도 다 까먹고 애들 엄마 볼 면목이 없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의지하는 혈육인데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걱정 마. 누나가 어떻게든 해볼게. 형님 환갑잔치만 끝나면. 저는 힘없이 동생을 위로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니 처남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수천만 원의 축의금이 들어올 것이니 그중 아주 일부라도 융통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잔치는 시작될 것이고 그 잔치가 끝나면 저의 이 지옥 같은 삶도 끝내리라. 저는 끓어오르는 열을 식히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며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환갑잔치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밤새 끙끙 앓았지만 동이 트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퀭한 눈, 푸석한 피부, 깊게 팬 팔자주름. 급하게 화장품을 꺼내 덧칠해 보았지만 35년간 묵은 고단함과 서름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남편은 이미 제일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 여보, 이 넥타이가 낫겠어? 아니면 저 파란색이 낫겠어? 오늘 내 얼굴이 살아야 하니 당신이 잘 골라봐. 그는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외양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파란색이 더 젊어 보이네요. 멋있어요. 그제야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예약된 한정식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화환이 입구부터 늘어서 있었다. 자랑스러운 교육자 박민준 교장 선생님의 환수를 축하합니다. 온갖 미사여구가 적힌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남편은 그 화환들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홀은 순식간에 하객들로 가득 찼다. 나는 곱게 차려입은 한복이 무색하게 홀과 주방을 오가며 하객들을 챙기기에 바빴다. 사모님, 여기 물 좀 주세요. 어머님,
저쪽 테이블에 갈비찜이 다 떨어졌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가장 상석에 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하녀처럼 부렸다. 나는 땀으로 축축해진 등을 느끼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남편의 옛 제자들이 찾아와 교장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만큼 컸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고 동료 교사들은 박 교장 같은 청렴한 교육자는 다시 없을 겁니다. 라며 칭송을 늘어놓았다. 그 누구도 그 청렴한 교육자의 아내가 지난 35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했다. 남편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교육 철학, 지난 세월의 보람, 그리고 찾아와준 하객들에 대한 감사를 유창하게 늘어놓았다. 연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며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이 모든 영광은 저를 묵묵히 지지해준 우리 가문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내 마음을 느꼈다. 그의 가문이라는 울타리 안에 아내인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복도 구석에서 시누이와 시댁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형님은 오늘 개 탔네. 오빠 환갑 축의금으로 한 미천 두둑이 챙기겠어. 그러게 말이야. 친정은 볼품없어서 기댈 데도 없으니 저렇게라도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지.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형님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이 우리 조카 시험 공부 뒷바라지 하더래. 아주 독한 여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 와서 나를 아비의 죽음 앞에서도 냉정한 독한 여자로 만들다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다. 잔치가 파하고 엉망이 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남편은 술에 취해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시어머니는 오늘 우리 아들 덕에 내 어깨가 으쓱했다며 연신 웃었다. 그들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었고 나는 끙끙대며 식당에서 싸온 남은 음식들과 선물 꾸러미들을 옮겼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남편이 거실 테이블에 축의금 봉투들을 산더미처럼 쏟아부었다. 야, 이거 봐라. 내가 헛살지는 않았어. 그는 5만 원짜리 지폐들을 세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그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보자 낮에 잠시 잊었던 동생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대를 걸고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 환갑잔치 성대하게 치르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한숨 돌렸으니 축의금 들어온 것에서 조금만. 제 동생 사업이 많이 어려워서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그 순간 돈을 세던 남편의 손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냉기가 흘렀다.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이건 내 평생의 업적을 축하하며 받은 소중한 돈이야. 그런데 감히 당신 동생 빚 갚는 데 쓰자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애미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 신성한 돈에다 내 더러운 친정 식구들 손을 대려고 들어? 신성한 돈. 그 단어가 내 귀에 못처럼 박혔다. 내가 35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이 가정, 이 남자의 체면은 신성한 것이고 나의 피부티인 동생의 고통은 더러운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런 큰 돈을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조금만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해서 이자라도 쳐서 꼭 갚으라고 할게요. 바로 그때였다.
남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축의금 봉투 한 뭉치를 그대로 집어 내 얼굴을 향해 던졌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 뭉치가 내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뺨이 살짝 베이는 느낌이 들었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들이 내 발치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뺨의 아픔보다 더한 모욕감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이 돈은 내 체면이고 내 얼굴이야. 당신 망해가는 집구석 뒤처리하라고 받은 돈이 아니란 말이다. 어디서 감히. 남편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다. 잘했다, 내 아들. 저런 도둑 고양이 같은 년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해. 처음부터 근본 없는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가만히 서서 바닥에 흩어진 돈들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3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 끝내자.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흩어진 돈을 모두 주워 테이블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비단함. 그 안에는 나의 비밀이, 나의 역사가 잠들어 있었다. 나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통장과 낡아빠진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그것들을 품에 안고 거실로 나왔다. 여전히 나를 경멸적인 눈빛으로 쏘아보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나는 통장과 가계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게 뭐냐? 남편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가계부의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1950년 5월 12일. 어머님, 허리가 아프시다 하여 녹용을 지어드림. 30만 원. 당신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어.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제 폐물 금반지를 종로 금은방에서 팔았음.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1995년 9월 3일. 아가씨 신우이. 대학원 등록금이 모자라다며 울고불고함. 당신은 모른 척하라고 했지만 어머님이 나를 들들 볶으셔서 결국 내 앞으로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해결해줌. 그 대출금 내가 식당 허드레실 해서 3년 만에 갚았음. 신우이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만하지 못해. 남편이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 2001년 7월 28일, 당신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림. 교사 월급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내게 무릎 꿇고 빌었음. 당신 체면이 깎이면 학교에서 잘린다고. 그때 친정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논을 판 돈 일부를 내게 주신 것이 있었음. 당신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교감 승진까지 했음. 당신 체면,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군 논 판 돈으로 산 거요.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계부와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 나는 가계부의 맨 뒷장을 펼쳐 보였다. 2025년 9월. 박민준 씨 황합잔치 비용, 식당 예약금, 답례품, 어머님 한복값, 아가씨네 가족 용돈. 총 50만 원. 이 돈 내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낡은 통장을 그들 앞에 던졌다. 이 통장에 든 돈, 내가 35년간 콩나물값 아끼고 남의 집 허드레실 하고 내 옷 한 벌 안 사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에요. 당신과 당신네 집안의 체면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은 대가라고요. 내 외침은 절규와도 같았다. 당신이 방금 내 얼굴에 던진 그 돈, 고작 몇 천만 원.
하지만 내가 당신들한테 쏟아부은 돈과 시간, 내 청춘은 얼마로 계산할 겁니까? 내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게 한 그 죗값은 얼마를 치를 거냐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은 없었다. 이것으로 제 35년간의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은 끝입니다. 선언을 마치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내 역사가 담긴 가계부만을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다. 내가 현관으로 향하자 정신을 차린 남편이 달려와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애원으로 변해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술김에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제발 이러지 마.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그래. 나는 그런 그를 차갑게 비웃어 주었다. 체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체면. 이제 그 빈 껍데기 끌어안고 평생 혼자 사세요. 나는 그를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와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지로 그 집의 문턱을 넘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택시에 올라타 남동생의 집 주소를 댔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집을 보았다. 저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지난 35년간 나를 가두었던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비로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자유를 찾은 한 인간의 뜨거운 해방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나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택시는 어둠을 뚫고 낯선 동네로 접어들었다. 35년간 드나들었던 부촌의 널찍한 도로와는 다른 좁고 오르막진 골목길이었다. 남동생이 사는 낡은 빌라 앞에 차가 멈췄다. 나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잠시 망설였다.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동생 부부가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이제 내게는 기댈 곳이 여기밖에 없었다. 내가 현관문 앞에 서성이고 있을 때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다. 창밖을보다 내 모습을 발견한 올케였다. 아주버님, 형님 오셨어요. 올케의 외침에 남동생이 뛰어나왔다. 내 몰골을 본 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이래? 동생은 내 뺨의 상처를 발견하고는 울부짖듯 물었다. 나는 그제야 동생의 품에 안겨 본물 터진 듯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35년간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모아온 통장과 가계부를 본 변호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겠군요. 완벽한 증거 자료입니다. 박민준 씨가 재산 분할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텨도 이 가계부 하나면 전세를 뒤집고도 남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말에 나는 조금 용기를 얻었다.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함께 가계부 사본이 전달되었다. 예상대로 그는 길길이 날뛰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해서는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오지 못해.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이혼? 꿈도 꾸지 마. 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잖아요. 아빠가 평생 엄마 고생시킨 거 알지만 그래도 참고 사셔야죠.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체면. 그놈의 체면이 내 아들마저 아비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동생의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내 인생이 담긴 가계부를 아이들 앞에 펼쳐 보였다.
외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날의 이야기부터 아빠의 빚을 갚기 위해 외할아버지의 논판 돈을 써야 했던 이야기까지 나의 모든 희생과 남편의 이기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충격과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눈물을 흘리는 딸을 안아주었다. 아니야, 너희는 잘못 없어. 이 모든 걸 숨기고 괜찮은 척 연기한 내 잘못이야. 그날 이후 아이들은 완전히 내 편이 되어주었다. 소송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남편은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나를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하지만 나의 가계부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였다. 법정에서 나의 변호사는 가계부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피고 박민준 씨는 원고 김서연 씨가 친정 부친의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당신의 주식 투자 실패를 막아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피고는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원고가 10수년간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판사가 직접 남편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은 아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입니다. 라는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의 체면은 법정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의 옛 제자들과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들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다. 아들은 판사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늘 체면과 명예를 강조하셨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폭군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의 그림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저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숙연해졌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35년간의 가사노동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가계부에 적힌 내역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 분할과 별도로 내가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었다. 이혼이 성사되던 날, 나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35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아이들이 내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엄마 인생을 사세요. 나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나는 동생네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다.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었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그곳은 내게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아늑한 성이었다. 나는 내 취향대로 벽지를 바르고 작은 화분을 사서 창가에 놓았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마시고 싶은 차를 마시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저녁에는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일도 다시 시작했다. 나이가 많아 걱정했지만 다행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서관리원으로 일할 자리를 구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가를 정리하는 소박한 일이었지만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나를 뿌듯하게 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나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여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여자.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었다. 함께 등산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수다를 떨며 웃는 시간들이 늘어갔다. 내 얼굴에서는 어느새 그늘이 사라지고 웃음이 많아졌다. 가끔 아이들을 통해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혼 후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평생을 지탱해온 교장이라는 직함과 체면이 사라지자 그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노인이 되어버렸다. 집안일 한번 해본 적 없던 그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해갔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술로 세월을 보낸다고 했다.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말끔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름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수염을 한 초라한 노인이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미움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이혼 후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다. 나는 내 작은 아파트에 아이들과 동생 내외,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사귄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집들이를 열었다. 내가 직접 만든 잡채와 갈비찜, 각종 나물들이 소박한 상 위에 차려졌다. 엄마, 이 잡채 진짜 맛있다.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딸의 칭찬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쫓기듯이 안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서 그런가 봐. 나의 대답에 친구가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서연 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용감한 여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에도 비로소 따뜻한 저녁이 찾아왔음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김서연이라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저녁 말이다. 35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